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AT 2급 이유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기 함께 살펴볼 건데요. 실제로 연말정산하기 전에 우리가 복습하는 느낌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실제로 이 직원이 3명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 3명에 대해서 연말정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45페이지입니다. 자, 연말정산이란 어떤 건가요? 연말정산이란 기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직원들이 그 다음에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제로 벌어들인 급여와 실제로 지출을 한 그런 부분 중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요. 우리가 1년 동안 이만큼 벌었으면 이만큼 세금을 납부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얼마 실제로 납부를 했어?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조절을 해주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년을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입사를 했어요. 그럼 중도 입사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중도 입사자가 1월 1일부터 다른 입사하기 전까지 다른 회사에 근무를 했다면 이제 합산 신고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소득세를 확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구분하셔서 한 곳에서 다 합산을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재취직자의 연말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을 하고요.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있다면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서류를 받아서 현 직장에 제출을 하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연말정산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등등 우리가 제출한 서류, 실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할 거고 입력을 할 때 서류를 냈으니까 내가 입력할 거야가 아니에요. 그 서류를 보면서 이걸 서류를 내가 입력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하실 거고요. 소득 공제에 반영이 되면 최종적으로 정산 명세에서 연금 투자 명세나 월세액 명세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로부터 제출받은 이 근로소득공제 신청서에 의해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입력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계속근무자의 경우에는 연말,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중도, 총, 연말과 중도를 다 포함한 것은 총괄 탭으로 조회가 되는데요. 이 정산 연월일은 2022년 2월로 관리가 됩니다. 2021년도 기준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2월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2022년으로 관리가 되고 이 부분은 제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귀속 사원 등록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주요 항목별 입력 방법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정산 명세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본,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특별소득공제에서 원리금 상환액이나 이자 상환액 등등등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냥 우리 이런 데에 입력을 할 수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밖에 소득공제, 이제 신용카드가 가장 시험 문제 출제 많이 되죠. 신용카드 어디 사용을 했어? 그럼 입력하는 곳이 따로 있어서요.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한도나 공제율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어떤 거냐? 형제자매 신용카드 사용에 공제 불가능해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나이 요건 보지 않고 소득 요건은 볼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액 감면 부분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제 세액 공제에서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자동으로 그냥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자녀 세액 공제도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특별세액공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금에서는요. 연금 저축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불이백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근로자 본인 것만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 거나 직계, 비속어나 직계 존속의 자료를 제출했다면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이 부분 아니에요. 내가 내 것만 가능하니까 입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셔야 되고요. 자,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무조건. 나이 요건도 볼 거고 소득 요건도 볼 겁니다. 물론 배우자는 나이 요건 보지 않죠. 자,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면 보험료가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중요 포인트는 뭐냐? 보장성은 가능한데 저축성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저축성이 섞여 나와요. 여러분들 고를 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발생된 보험료를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자동으로 한도 100만 원에 12%, 15% 계산해 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축성 보험료 안 된다고 설명드렸죠? 태아 보험료 공제 대상 아닙니다. 현재 뱃속에 이제 있는 게 태아인데 아직 주민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공제를 해줄 수가 없고요. 이 보험료도 계약자와 수익자가 있는데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다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의료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요, 따로 의료비라는 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탭을 봤을 때 탭을 다 눌러보고 여기서 입력을 하는 거구나. 여기 입력이 안 되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의료비는 탭에서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럼 과연 누가 공제가 되는 것이냐? 나이 요건 안 봐. 소득 요건 안 봐. 아이고 얘는 도대체 뭐예요? 나이 요건도 소득 요건도 안 볼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양가족 공제를 입력을 할 때요. 왜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서 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지도 못하는데 왜 입력해요? 의료비 같은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2를 눌러서 프로그램에서 누구에 대한 의료비인지 체크를 하고 그대로 입력하면 한도 자동으로 계산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몇 퍼센트 계산이 될 건지 세액공제 받을 건지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입니다. 인당 5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7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20만 원 차감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50만 원입니다. 자, 산후조리원 비용 아직까지 시험 문제 출제된 적 없지만 앞으로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20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하고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가능합니다. 아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내야지 매번 동일하게 패턴으로 내니까 라고 출제자가 생각을 했다면 이번 이 근로자는 출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더 넘게 아마 시험 문제 내지 한 번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국세청에서 기존에는 의료비 지출액만 이렇게 금액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는 의료비 지출한 것 중에서 우리가 하도 보험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할 때 총 급여액 입력을 하고요. 그 옆에 쭉 보시면 너 혹시 이거 보험회사에서 돈 받은 거니? 라고 물어보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혹시나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았더라면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국외에서 지출한 거, 예뻐지기 위한 거, 그다음에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의 언어치료비, 심리치료비, 의료비 공제되지 않고요.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의료비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체크하고 계시죠? 예쁜 형광펜, 제가 맨날 형광펜 이야기 하는데 형광펜으로 밑줄 쭉쭉 그어가지고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실 때 이제 정리를 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교재 좀 무겁거든요. 사실 교재 너무 무거워요. 근데 교재를 들고 가겠다. 그럴 경우 형광펜으로 칠해놓으면은 뚜둑뚜둑 할 때 눈에 바로바로 눈에 보이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교육비 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비 나이 요건 보지 않을 거고요. 소득 요건 볼 거예요. 왜 나이 요건 보지 않을 거냐?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만 20세 이상이에요. 특히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면 넘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나이 요건 보지 않고 소득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은 대학원까지 다 가능해요.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대학교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차이가 있고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도 제한이 없어요. 이 부분 작년인가요? 기출문제 한번 출제가 됐고요. 이 직계 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비는 직계 존속은 안 돼요. 직계 비속만 가능하고 내 배우자 가능하고 나만 가능하고. 하지만 장애인이라면 직계 존속, 우리 부모님도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한도는 300과 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실 때요. 한도만큼 입력하셔야 돼요. 한도만큼. 자, 여기도 써있죠?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돼. 하지만 장애인이면 괜찮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한데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학원비 안 됩니다. 자, 학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교복 구입비, 교과서 구입비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부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저는 정치자금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자금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법정, 그러니까 우리 사주는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거든요. 자, 지정 중에서도 교회냐 교회이지 않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우리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이게 종교냐 종교지 않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보시면요. 법정 기부금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니까 교회나 절이나 이런 형태의 기부금이 있으면 종교단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정 기부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사항 볼까요?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 제한 있고 나이 없다. 나이 안 볼 거야? 소득만 볼 거야. 정치자금은 본인만 지출이 가능하고 한도가 초과했다. 우리가 한도 초과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입력해보면 알아요.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알려줄 거예요. 그럴 경우 내년으로 차기에 2월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주택 차입 임차 상환액입니다. 자, 이 금액은 여러분들 그냥 모든 요건 충족한다라고 나오니까요. 보통은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자, 월세액의 경우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 명색 탭이랑 소득 공제 탭은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직접 보는 게 나아요. 이렇게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의료비 탭, 기부금 탭, 신용카드, 연금투자, 월세액, 명세. 자, 프로그램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자, 프로그램 보시면요. 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입력을 할 건데 처음에 교재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중도, 연말, 총괄. 이게 중도 퇴사자 거, 우리 이제 연말정산 하려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한 게 총괄이에요. 그리고 탭, 정산 명세 탭, 소득 명세 탭, 소득 공제 탭,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투자, 월세액, 명세 이렇게 탭이 그냥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탭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입력해야 돼요. 저기에 입력해야 돼요. 말씀을 드려도요. 해보지 않으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론으로만은 들어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설명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고요. 직접 입력할 때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예요. 자, 아이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하죠. 제가 이론을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판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부양가족. 우리 공제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할 때 참고할 것. 자, 나이 요건,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인데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볼 거예요.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 보지 않을 거고요. 자, 교육비랑 신용카드, 의료비도 다 안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의료비는 그냥 다 안 봐요. 다 안 봅니다. 일단 주택자금이랑 연금저축은 본인 것만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기부금, 정치자금 본인 것만 돼요. 교육비는 직계 존속은 안 되고 대신 엄마 아빠가 혹시 장애인이라면 가능하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도 보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자, 신용카드, 형제자매 사용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서는 충분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 이제 신용카드로 의료비 결제하고 보험료, 학원비, 교복, 기부금이에요. 자, 근데 의료비는요. 중복 적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 공제도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에서 컨설팅 할 때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통해서 의료비로 중복 적용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사용분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자, 교육비는요. 교육비 세액 공제가 학원비는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 가능해요. 그런데 취약했다면, 초등학교부터 입학을 했다면 우리 교육비에는 학원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교복을 구입한 경우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 교육비 중에서도 이 교복 구입비는 중복 적용 가능하니까요. 교복 구입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용하시면 돼요. 자, 기부금 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신용카드로는 이 사용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보시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영수증 작성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프로그램 어떻게 이용을 할 거니에요.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다음 강의에서 동영상을 실제로 프로그램을 해볼 거예요. 입력도 해보고 제가 설명도 드릴 거고 이건 어떻게 입력하는 거다. 이게 지금 그냥 글로 다 나열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혼자 공부를 하실 때 나중에 한번 보시는 거고 이제 동영상으로 공부를 같이 하실 때는요.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여러분들과 연말정산 진행하기 전에 이론적인 부분,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음 강의에서요, 연말정산 함께 진행을 하면서 또 중요 포인트 하나씩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